8월 1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지방변호사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은 규제가 아닌 금지의 대상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일각에서 변호사업계와 로톡 간 갈등에 대한 중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불법 법률 플랫폼과의 타협은 없다고 재차 피력한 건데요. 이러한 논의가 오간 오늘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률 플랫폼 관련 언론 설명회에선 로톡은 혁신산업도 아닌 불법지대에 깃발을 먼저 꽂은 것일 뿐이라는 강한 비판까지 제기됐다고 합니다. 박아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만약 삼성, 구글과 같은 대기업이 법률 플랫폼을 매개로 법조 시장에 진출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를테면 삼성 법조타운, 구글 법조타운이 세워져 서초동 일대를 장악한다면 로톡과 같은 온라인 법률 플랫폼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 회장의 논거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삼성, 이나 아니면 구글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예를 들어 서초동에 커다란 건물을 하나 매입을 한 뒤에 특정 대기업의 이름을 딴 법조타운이라는 이름을 예를 들어 내걸고 그 다음에 여러 변호사들에게 광고라는 명목으로 계약을 합니다. 월 계약 또는 연 계약을 해서 월 몇 배씩을 받고 이런 식으로 자본이 법조 시장에 들어서기 시작하면 결국 변호사들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훼손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김 회장은 지적합니다. 우리나라 법조 시장은 전체 규모가 고작 6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정 대기업 한 개 계열사의 매출조차 나오지 않는데 거대 자본이 마음만 먹는다면 이것을 장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정욱 회장은 최근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로앤컴퍼니, 로앤굿 등 스타트업 기반의 법률 플랫폼이라고 해서 사정은 다르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스타트업 업체가 플랫폼을 운영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시지만 만약에 특정 대기업이 거대 자본으로 가지고 똑같은 영업을 한다면 충분히 업계를 장악할 수 있고 그때도 과연 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현행 변호사법 제34조에 따르면 비변호사가 변호사에게 사건 당사자 등을 소개, 알선, 유인하는 방법으로 변호사와 동업하는 행위 등은 금지됩니다. 반면 제23조에선 변호사가 광고 매체를 이용해 스스로 광고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로톡 등에선 플랫폼 운영 방식이 제23조에서 허용하는 광고에 준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욱 회장은 온라인 법률 플랫폼은 광고가 아닌 소개, 알선 등 중개 행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어떤 광고 시스템도 광고주들을 자신의 틀 안에 가둬놓고 회원가입을 시켜서 자신들의 시스템에 따라 정해진 방식에 따라 영업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광고는 단순히 광고판, 광고 툴을 제공할 뿐인 것이 광고업체입니다. 플랫폼은 그것을 넘어서서 자신들의 툴 안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자신들의 회원으로서 정해진 방식에 따라 영업하도록 요구합니다. 서울변회는 앞서 지난달 27일 진행한 상반기 결산 기자간담회에서도 온라인 법률 플랫폼 문제 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3주 만에 이날 언론 설명회를 연 건 밥그릇 지키기를 위해 법조계 혁신 산업을 막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기원 서울변회 법제이사는 이에 대해 수익만 추구했다면 기업과 손을 잡지 않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유착이 되면요. 길게 봤을 때는 변호사들이 돈을 더 벌 가능성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럴 가능성도 그냥 포기하고 우리는 그냥 종속 안 되겠다. 대기업과는 손 떼겠다. 어떤 회사들과 이렇게 유착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라서. 그러면서 김기원 이사는 온라인 플랫폼은 금지의 대상일 뿐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도 못 박았습니다. 온라인 법률 플랫폼은 명백한 불법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정말 그냥 무주공산인데 그냥 깃발 꽂고 들어간 거거든요. 사실은 불법지대에 깃발 꽂고 들어가서 혁신이자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돈 벌어가는 게 지금 요새 어떤 트렌드지 않습니까? 막말로. 이게 딱 그 전형적인 케이스라. 서울변회는 이에 로톡 등 온라인 법률 플랫폼과의 타협 대신 지난달 국회에서 발의된 로톡 금지법의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보통의 직장인이라면 스마트폰과 책상이 업무용 컴퓨터에 여러 개의 메신저 창이 열려 있으실 겁니다. 직장 내 대화 창구로 메신저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커지고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업무용 메신저 사용도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업무 연락과 사적인 대화가 메신저상에 한데 섞일 수밖에 없다 보니 자연히 이와 관련된 문제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 알쏭달쏭 솔로몬 판결에선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몰래 복사해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경우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회사에서 직책이 대리인 오모 씨는 출근 후 어느 때와 다름없이 친구들과 메신저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름 휴가를 앞두고 친구들과 메신저로 여행 계획을 짜고 있던 오 씨는 부장의 호출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때 평소 오 씨와 갈등을 겪던 남호 대리가 우연히 지나가다 오 씨가 로그인 상태로 둔 메신저 창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평소 오 씨를 못마땅해 하던 나 씨는 오 씨를 곤란에 빠뜨리려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오 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훔쳐본 것도 모자라 복사한 뒤 파일로 만들어 상사에게 전달을 한 겁니다. 회사에서 입장이 난처하게 된 오 씨는 자신에게 창피를 준 나 씨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했습니다. 결국 나 씨는 형법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1호는 제49조를 위반해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1, 2심에선 오 씨가 개인적으로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은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힘든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며 나 씨에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즉, 오 씨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메신저 대화 내용이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고 로그인된 상태의 컴퓨터를 사용한 것은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법원은 본 겁니다. 원심 판결에 불복한 나 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오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직장 동료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몰래 열람 복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 전송되는 타인 비밀의 침해 누설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피해자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메신저를 로그인해둔 상태에서 자리를 비운 것을 기화로 해당 컴퓨터에 보관 중이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열람 복사하더라도 타인의 비밀 침해 또는 누설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사 사내 메신저에서 보관함 기능을 이용해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대화를 침해한 것도 정보통신체제 내에서 저장 보관 중인 것이므로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또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무단으로 로그인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컴퓨터를 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 기능을 이용한 건 역시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는 게 대법원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사용자에 의해 로그인되어 있는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몰래 열람, 복사하는 등의 행위는 해당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을 운영하며 성착취 영상을 제작 배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갓갓 문형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 형사 1-3부는 오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문형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4년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이 약 20년 전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오늘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01년에서 2002년에 걸쳐 당시 10살밖에 되지 않았던 A씨는 테니스 코치인 B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행을 당했습니다. A씨는 성인이 된 2012년에서야 미성년자 성폭행의 공소시효가 폐지된 것을 알고 B씨를 고소하려 했지만 증거 수집 등이 어려워 고소를 하진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16년 A씨는 한 테니스 대회에서 B씨를 다시 마주치면서 성폭행 피해 기억이 떠올랐고 결국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후 1년이 지난 2017년 A씨는 다른 피해자의 증언 등을 확보해 고소를 진행했고 이에 B씨는 지난 2018년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아울러 A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이유로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추가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에선 B씨가 범행이 발생한 지 10년이 이미 지났다는 이유로 A씨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이미 소멸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0년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에서 불법 행위를 안날은 사실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2심은 지난 2016년 A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을 때부터 10년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역시 전문가로부터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현됐다는 진단을 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갑내기 남성을 감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2명이 첫 재판에서 보복 목적의 살인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오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와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와 안모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씨와 안 씨의 변호인들은 보복 목적이 없었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또 피고인들이 식사를 어려워하는 피해자에게 죽이나 미숫가루를 주며 적절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사망 원인인 폐렴, 영양실조와 이들의 가혹행위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도 항변했습니다. 김 씨와 안 씨는 지난 3월 말 동창인 A 씨를 대구에서 서울로 오게 한 뒤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로 데려가 감금하고 2달여 동안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끝에 살해한 혐의를 받아 지난달 9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건강 악화로 A씨가 쓰러지자 화장실에 가둔 채 알몸에 물을 뿌려 A씨가 폐렴과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씨를 협박해 허위 채무변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겁박하고 청소기와 휴대전화 등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트로트 가수 영탁과 막걸리 제조업체 간 상표권 분쟁이 최근 뜨거운 감자였는데요. 영탁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가 관련 입장을 밝혔다고 해서 다시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 관련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기자, 일단 예천양조 측이 영탁 측의 법적 대응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수 영탁과 상표권 문쟁을 벌이고 있는 영탁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가 영탁 측의 주장에 맞대응을 했습니다. 예천양조는 오늘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 영탁 측이 150억 원의 계약금을 요구했다는 근거 자료가 있으며 고소장이 접수되는 대로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수사기관에 제출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표명했습니다. 이어 저희 예천양조는 공갈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으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적도 없다고 영탁 측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또한 성명권과 인격권, 상표 및 영업표지의 부당 사용이란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고소장을 받게 되면 정당하고 사실적인 증거자료에 입각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사실을 상세히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제 예천양조 측이 이렇게 이제 오늘 공식 입장을 밝힌 거는 이제 영탁 측에서 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해서죠. 네, 그렇습니다. 엊그제인 17일 가수 영탁 측이 영탁 막걸리를 생산했던 예천양조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예고했습니다. 영탁의 소속사 뉴에라 프로젝트는 영탁 막걸리를 생산했던 예천양조 측에 1년의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 인내해왔다며 그러나 상표 관련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던 영탁에 대한 잘못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영탁의 가족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멈추지 않고 있음에 분명한 사실과
사실관계를 안내를 통해 진실규명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에 뉴에라 프로젝트와 밀락으로는 협력해 예천양조 측의 위법 부당행위와 허위 주장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아티스트와 그의 가족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을 악의적으로 일으킨 예천양조 측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통해 올바른 사실을 알려드리고 영탁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양측의 이 갈등이 이렇게까지 좀 치닫게 된 그 시작점이 언제부터죠? 네, 양측은 지난 6월에 그 영탁의 모델 연장 계약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결렬되면서 갈등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이 상표 관련 현금과 또 회사 지분 등 3년에 걸쳐 150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영탁 측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양측의 진실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천양조는 상표 등록 없이도 영탁 상표를 사용할 수 있고 영탁 브랜드는 가수 영탁의 이름에서 따온 것도 아니라면서 주장했고 영탁 측은 상표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영탁 측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어떤 죄목을 적용을 해서 법적 다툼을 벌이겠다는 겁니까? 네, 영탁은 현재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서 형사고소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천양조 측이 유포한 허위 내용을 바로잡고 또 그 예천양조 측의 부당한 상표에 관한 권리갈취 계략에 대해서 낱낱이 공개할 것이라는 게 영탁 측 주장입니다. 일단 크게 세 가지 혐의로 나눠서 고소할 방침을 전했는데요. 먼저 예천양조의 공갈 협박 행위에 대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예천양조 측은 상표에 관한 권리 획득을 위해서 공갈 협박했던 내용에 허위 내용까지 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게 영탁 측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허위사실 공표와 자의적 주장에 더해 영탁의 가족모욕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쟁점이 된 성명권, 인격권, 상표 및 영업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어 상표 부당 사용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추진 중에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렇게 영탁 측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예천양조는 오히려 영탁 측이 상표법 위반을 시도했다는 그 입장을 밝히면서 첨예한 갈등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네. 뭐 어쨌든 어느 쪽이 진실을 말하는 건지 향후 이제 수사기관의 판단을 좀 기다려 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